그러면 이제 장해찬 실장 나오셨으니까 아까 저희 방송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캠프에는 윤석열 캠프에는 들어가지 않으셨지만 느슨하게 연결돼서 활동도 좀 하셨단 말이죠. 뭐 느슨한 연결이라기보다는 일부 행보에 같이 동행을 한 것 정도. 그러면 궁금한 게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당에 언제 입당하는 겁니까? 글쎄요. 본인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우선 지금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이름으로 국민들 찾아가고 만나고 민심을 청취하는 그런 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예정된 일정 다 처리하기가, 진행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봤을 때 7월 말까지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민심을 수렴하는 기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 최근 이 윤석열이 듣습니다 행보를 보고 지나친 우클릭이다, 보수 행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대전에 뭐 카이스트 그 자리엔 제가 있었습니다만 저와 함께 카이스트 연구원들과 오찬을 마치고 나서는 이 진보 진영의 오랜 제야학자인 주대환 전 대표,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이기도 했죠. 그런 분을 만났고 오늘은 또 경실련의 김원동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경실련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강하게 싫다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전통적인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진보에 해당하는 분들, 또 중도에 해당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만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같은 만남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내고 비전을 냈을 때 이 중도 그리고 합리적 진보, 반문 진보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과 결단을 할 것 같고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철저히 시사평론가로서의 시각이지만 저는 정치에서건 뭐 외교 안보에서건 예측 가능성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7월 한 달 동안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민생 행보가 잘 마무리되고 나면 8월에는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또는 정치인들이나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예측할 수 있게끔 입당을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리고 한다면 언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지금과 달리 그 민심 행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 생각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뭐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게 민심 일정도 있지만 실제로 당에 입당했을 때 경선에서 1등을 해서 후보가 되는 일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잖아요. 박성민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분석을 쭉 해오셨는데. 일단 이거는 뭐 예측할 수가 없는데 여전히 전 세 가지 시나리오가 다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강조한 걸로 봐서 민주당 갈 것 같지는 않고 나머지 세 가지인데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 치르는 방법이 있고요. 국민의힘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하는 방식.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는데 제3지대로 끝까지 출마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갑자기 왜 생각이 들었냐면 며칠 전에 그 김영환 전 의원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와서 자기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 전원입니다. 그러니까 김영환 의원이 전원인데 2012년에 안철수 후보가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출마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그러면 자기한테 뭔가 별의 순간이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끝까지 출마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하는구나라고 해서 세 번째 시나리오는 좀 뺐다가 다시 집어로 세 가지 시나리오 좀 다 있다고 봐요. 여기 세 번째 시나리오는 민주당의 경선 상황에 따라서 이재명 대 반이재명 또 분열 상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서 첫째 국민의힘에 들어갈 때 각 시나리오별로 장단점이 있죠. 국민의힘에 들어갈 때는 본인이 이제 이런 부담이 있을 겁니다. 검찰총장이 나와서 대선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상대 정당 진영 넘어가서 바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적폐수사와 국정농단도 했는데 이제 그런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는 만일에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제3지대에서 움직이면 정권교체 우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심하게 안 할 겁니다. 언젠간 단일화를 해야 될 후보이기 때문에. 근데 들어가는 순간 TV 토론한다고 칩시다. 언제 들어가서 하든지 1차 때 들어가든 2차 때 들어가든 그래도 경선 버스가 8월 달에 출발한다고 하고 14명이 타든 13명이 타든 일단 타면 그다음부터는 특혜지 않습니까? 2라운드부터 들어가든 뭐 마취정 라운드에 오든 그다음 특혜니까 1라운드 타면 그 TV 토론에 거의 대부분의 후보는 이재명 공격하듯이 윤석열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바깥에 있으면 그 공격은 상당히 제한적일 겁니다. 잠정적으로 저분이 여기 안 오고 독자적으로 끝까지 출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적어도 막아야지. 그러면 공격의 강도는 좀 약할 거다. 그러면 후보 단일화 이걸 할 수도 있죠. 다만 후보 단일화를 할 때도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국민의당 4번 달고 나간다. 자기가 후보가 되면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도 바로 있고 하니까 만일에 들어오지 않고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 그럴 경우에
최종적으로 당신이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되면, 승리하면, 그러면 그때라도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2번 달고 나갈 의사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는. 그냥 그 전까지는 호남이 됐든 중도층의 외연을 확장을 최대한 해놓은 다음에 하는 거는 국민한테 명분도 좀 있죠.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 예측을 못 하겠어요. 진짜 이분이 입당하려고 저렇게 하시는 건지, 네.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속마음으로 난 어쨌든 끝까지 민주당 사람들하고도 이탈자들하고도 손잡고 끝까지 간다 이러는 건지, 전 가능성 세 개 다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과연 혼자서 이것을 제3지대에서 버텨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또 이제 후보 단일화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냐라고 볼 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이제 그 개인에게 일어난 가족사와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라도 국민의힘 쪽으로 빠르게 입당을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오히려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나오면서 가족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이후에 전체적인 수치들이 지금 이제 지지율을 빼놓고 대부분의 이제 뭐 버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급격하게 줄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또 이 버즈량 자체가 구글에서는 또 크로스가 나기도 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감안해 봤을 때 국민의힘 쪽으로 입당을 오히려 더 서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정치 선언하고 이제 보름 정도 좀 지났는데 네네. 정치인 윤석열의 뭐랄까 경쟁력이랄까 네네. 그런 걸 보실 땐 저 선언 이전에 예상했던 거 비춰보자면 어떠세요? 뭐 사실 이제 첫 번째는 급부상이죠.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급부상을 한 상태이고 여기에 대한 파급력은 있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는 나오면서 했던 여러 가지 출마 선언이나 내용들을 봤을 때는 비전은 없고 사실 비난이 좀 일색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본인의 비전을 좀 더 비춰야 되는 상황에서 가족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며 그 내부 정리에 조금 좀 시간을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만 윤석열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갖는 전 국민에서의 어떤 뭐랄까 상징성 같은 것들이 살아있는 한 네.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저희에게 좀 위협적인 존재는 맞다. 제가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에 네. 뭐 제가 잘못 보는 것일 수 있는데 두 가지 오류가 전략적 오류가 네. 윤석열이 저 후보 총장에 대해서 첫째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이라는 개혁 과제를 놓고 굉장히 중요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국 장관, 그 조국 사태가 아니라 윤석열 사태라고도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조국 장관 또 추미애 장관 또 박범계 장관 또 강경하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동의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타격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신들의 명예 회복을 윤석열 장관과 그 가족들의 부도덕함을 부각시킴으로써 회복하려고 하면 전 그게 오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 양쪽 다 이런 도덕적 문제가 있구나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검찰 장악하려고 해서 자기네 편에 문제가 있는 건 수사도 못하게 하고 막고 뭐 이쪽에 문제 있는 사람 다 승진시키고 자기들 수사하는 사람들 다 자천시키고 이렇게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국 장관이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사라진다거나 추미애 장관이 출마하지 않고 은퇴한다거나 뭐 박범계 장관이 물러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윤석열 장관의 지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한 건데 이 아주 도덕적으로 치명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타격을 입고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칩시다.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지지가 민주당으로 갈 거냐? 저는 안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 정권교체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과 그 가족분들이 이렇게 부도덕한데 당신들은 그 부도덕한 칼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시켜서 전직 대통령도 수사를 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의 총수를 구속시키고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국정원장들을 다 구속시키고 했다는 말이냐? 알면서도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럼 더 부도덕한 일 아니냐? 더 분노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분이 왜 지금 대통령 후보가 돼 있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느냐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저는 이분이 지지를 유지하든지 빠지든지 그게 민주당이 얻을 일을 거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 원인 제공을 뭐 민주당이 저는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민주당이 좀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대선 주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 대한 디스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거기에는 뭐 크게 공감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대선 주자들은 비전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비전과 정책. 한쪽에서는 바꾸려고 할 테고 한쪽에는 지키려고 할 텐데 이 사이에서 과연 국민들에게 어느 쪽에 더 공감을 사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후보, 이제 후보도 아니죠. 최근에 공직을 그만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이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한 것 같고 당에서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게 입당을 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네. 뭐 여러 이제 관측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듣고 저희 내부에서 이렇게 아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네. 윤석열 전 총장과 비교해서는 비교적 입당에 있어서 오히려 추격자 입장이기 때문에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 시기를 더 앞당기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각기도 행보여서요. 네, 네. 현재까지 그분의 선거 전략이 뭔지 모르겠다. 예, 국민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국민의 힘만 빼고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웃복싱을 하다가 나중에 11월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또 우리는 또 우리 당내의 주자분들이 나름대로 서울시장 경선 때도 보면 설득력을 갖고 또 결국 해내기도 했으니까요. 네, 네. 그런데 그 어떤 결론이 나든 저는 원장님 말씀하신 경우와 거의 공감을 하고요. 이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매기 효과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분들로 입장을 본다면 나머지 분들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빼면 뭐 어떤 거냐가 좀 별로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고요. 나비 효과가 돼서 저는 일단 그분이 입당을 하시면 각 주자들의 경선에서의 그런 경선 전에도 지지율은 출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복합적으로 짧게 하고 싶은데 사실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감사원장 사퇴했을 때 윤 전 총장이 사퇴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1년 내내 추미애 전 장관과 갈등 빚으면서 압력받은 것에 비하면 국민들이 눈으로 보기에 그만한 명분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실제로 사퇴 이후에 발표된 몇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윤 전 총장이 3월에 사퇴하고 기다렸다는 듯 국민 지지를 모으면서 급상승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크게 요동치는 수치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일찍 들어가서 어느 정도 세를 불린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여론의 지지 동향이 급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최재형 전 원장 참 훌륭한 분이라 생각하고 존경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치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나 두 번째는 어쨌거나 기존 정당에 있는 분들이 프로는 프로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저도 뭐 정치권과 일도 해보고 지켜보기도 해보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지를 해주면 현직 보좌관들이 음으로 양으로 차출돼서 돕지 않습니까? 물론 바깥에도 훌륭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 현직 보좌관들이 집단적으로 도와주는 그 프로페셔널한 어떤 조직의 힘은 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튀지 않는 것, 국민들로 하여금 사태의 명분을, 공감대를 크게 못 쌓는 것을 그런 어떤 프로들의 조직력으로 최재형 전 원장이 극복하려 할 것인가,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는 역시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지금 아무래도 야권도 그렇고 전체 여론상 최재형 전 원장의 선택보다는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설령 최 전 원장이 약간 앞장서서 먼저 입당하는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리 큰 시차를 두지 않고 윤 전 총장이 어떤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면 그것이 어떤 입장인지는 제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여론의 풍향계나 이 범야권 내의 어떤 정치 구도도 그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도 아직은 뭐 관찰자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요즘 영선이 유행이잖아요. 지금 뭐 유력한 대선 주자로 불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전 총장 모두 영선이어서 이게 기존의 정치권에 식상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든 바꾸고 공정이라는 새바람을 넣어주세요라는 바람이 있을 텐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오랜 고민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축적된 나름의 역량이 있느냐는 분명히 한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그 부분에서 절대 예외가 되면 안 되고요. 아무리 뭐 좋은 분이라고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인품 좋은 분이라고 다 대통령 되시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관련돼서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로 보면 그때 민주당을 탈당했던 금태섭 전 의원의 포지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철수라고 하는 분이 12월 달에 출마 선언해서 압도적 1등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그 금태섭 전 의원이 뒤늦게 출마 선언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뉴스에 주목을 받으면 인지도가 좀 올라가면서 지지율이 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 힘을 이제 뒷받침하지 못하고 이제 다시 국민의힘 후보들이 주목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야권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 탈당했던 것만큼이나 민주당의 타격이라는 겁니다. 그 정책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중도층을 상당히 그분이 나오면서 그 금태섭 의원이 탈당하면서 민주당이 상당히 중도층을 잃었거든요. 그게 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진 건데 최재형 원장이 그렇게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들어간다면 그거 자체로 이제 이분이 그 정권 교체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아까도 말했듯이 대표적인 정책인 탈원정 정책과 그 검찰개혁 이 양날 정치와 정책의 양날이 이제 그 윤석열 체제에서 거부당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민주당에서 좀 아플 것 같고요. 저는 사실 후보는 윤석열 총장이 흔들리면 최재형 원장한테 그 간다기보다는 지금 보수층은 자기네 보수의 적자들 그런 분으로 정권 교체를 하고 싶죠. 그래서 지금은 여의치가 않으니까 윤석열 총장한테 기대하지만 그분이 무너진다면 지금 여기 뭐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전 이분들 중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뭐 그냥 한마디만 좀 섞자면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선 얘기하셨는데 이준석 현상이라고 얘기하기 뭐 물론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대표 선거에서 영선이었던 사람들이 왜 당선이 됐을까? 국민의힘에도 충분히 조영이라든지 나경원 같은 훌륭한 분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그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서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라는 영선 후보를 당대표로 만든 것이고 지금 저희가 이 토론을 지금 1시간 넘게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주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가 무르익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이미 공공연하게 후보로 나오시겠다는 분들이 3분이나 계신 상황에서 결국 최재형이나 윤석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저희 민주당이 반성할 부분도 있지만 국민의힘도 한번 성찰을 해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유, 한 의원님이 워낙 말씀을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빠져들만 하면 훅 들어오는군요. 민주당의 그 조국 한번 언급했다가 초선 문자 이렇게 오적으로 풀린 거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당에 대해서는 예, 서로 존중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존경하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영선 대표가 출연했는데 최근에 나온 것은 여성가족부랑 통일부 없애자는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했는데 저는 그냥 당 대표 얘기니까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성가족부 페이지는 당 공약으로 나오고 그래서 좀 민주당하고 논쟁이 좀 시작됐는데요. 당 차원의 선거 전략의 연장으로 봐야 됩니까? 가령 20대 남성표 또 통일부 얘기는 통일의 선뜻, 이제 통일 비용 때문에 재정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선뜻 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대선 전략 그 절차 중에 나온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상당수의 많은 의원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 부처를 없애는 부분에 단순한 단편적인 그런 그 결론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자르듯이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이대남, 이대녀의 그런 분노를 동력으로 삼아서 정치 행위를 하면 더더욱 안 되고요. 여성가족부라고 하면 상당히 어정쩡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제대로 없고요. 그리고 인력도 뒷받침되지 않고요. 기능은 상당히 중복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여성가족을 위해서 각 부처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고 또 부처 장관은 예전 정권부터 그랬죠. 농고 행상으로 큰일을 했는데 제대로 기회를 주지 못할 때 생색내며 안 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부처 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처가 일을 못한다고 해서 무자르듯이 잘라내면 더 이상의 우리가 소수의 의견, 그러니까 여성가족이 반드시 여성만 가족만
가정만 하는 게 아니고요. 미혼모라든지 아니면은 한가정 부모도 다 조력으로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건강하게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 부처가 어떻게 재조정돼야 되느냐, 그리고 중복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전적으로 젠더 갈등 없이 그 부처가 역할을 할 수 있냐는 건강한 토론이 돼야 되지, 이게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 그거는 남성 편향이고 또 여성가족부를 존치한다고 하면 그거는 폐미다라는 식으로 극단적인 논쟁으로 흘러가는 건 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이거 깜짝 놀랐는데 여가부 하다가 갑자기 통일부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그 해명이 또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정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목적에 따라 이 기구들이, 정부 기구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진짜 정부의 효율성을 놓고 보면 쭉 공기업도 있고 정부 부처도 있습니다. 그걸 다 갖다 놓고 보면 첫 번째로 없애야 될 조직이 여가부일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공수처를 없애자고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두 번째 통일부에게도 목적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없앤다. 이것도 뭐 논쟁은 많습니다만 저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특목고 자사고를 지금 이 정부는 다 없애고 있어요. 교육감이 다 없앤 거 다 지금 그 뭐 재판도 걸리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수월성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인정했던 정당입니다. 근데 그 특목고가 목적에 따라 운영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거 없애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의 대표가 통일부나 여가부가 원래 목적인데 그거에 미흡했다, 그러니까 없애자. 이거는 뭐 해경이 사고 치니까 해경 없애자, LH가 문제가 LH 없애자, 다 그렇게 하면 정부가 다 없애기, 신뢰가 떨어지는 얘기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정권이 그 정권 심판론이나 뭐 백신 지금 공백 있는 거에 대한 공격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당 대표가 다른 이슈로 전환시키면서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 공공정보론이나 큰 정보론으로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지금요, 디지털 경제가 시작됐는데 양극화가 과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양극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 팬데믹이 오고 있기 때문에 공공정보, 큰 정보 하자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백신을 갖다가 어느 기업이 제약회사가 그 많은 돈을 임상시험 돈을 어떻게 됩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대로라면 시장에 맡겨두면 백신 개발 못해요. 이 속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정부가 돈을 넣어야 되죠, 다. 자, 그래서 이 맞지도 않은 얘기를 우기고 지금 여가부 통일을 없애자고 하면 목적이 안 맞는 기구 다 없애면 지금 공기업들이요, 다 없애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이걸 제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대표가, 저는 지금 이건 좀 누가 얘기해서 당대표가 되셨잖아요. 근데 이철희 정무수석도 이제 그 정무수석 가셨는데 이분들 다 방송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 그런지 너무 말씀하고 방송이 많이 나와요. 그건 저는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짚고 넘어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5월 행정부 정책수행평가 순위에서 여성가족부가 27.3점을 기록하면서 정부 모든 부처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산은 1년에 1조가 넘고 그중에 300억이 여러 여성 시민단체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는 예산이고 300억 외에도 수많은 예산이 여성 시민단체들, 그중에는 이 20대 남성의 눈으로 봤을 때 지나치게 편향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많은 이 목적 사업으로 엄청난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돈이 꼭 여가부뿐만이 아니라 통일부뿐만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세금과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자는 차원의 논의를 이준석 대표가 던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준석 대표의 이 같은 어떤 이 논제, 발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만 정치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당대표가 아주 근엄하게 모든 게 다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젊은 당대표가 이슈를 던지니까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가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임명한 중진 권영세 의원이 나는 통일부 폐지 반대한다. 이준석 대표 언행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당내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정책 가지고 싸우는 것이거든요. 이런 정책 토론이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 국민에게 보여진다는 게 과연 그렇게 부정적이기만 한 것인가. 여기에 따라 이 대표도 끝까지 그래도 내가 당대표인데라면서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뒤로 뺐어요. 조금씩 톤다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 토론이
당 대표와 중진들 사이에서도 정책을 주제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뭐 정치나 계파, 뭐 인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볼 지점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지금 정권 교체 국면에 정권 심판 국면에서 이슈를 엉뚱한 데 돌려놨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박성민 대표께서 이제 이 제1야당의 대표가 가져온 그 논쟁의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오늘 토론 모임을 하기 전에 이제 각 한 의원께도 여쭤봤지만 이 대선 후보 말고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칠 사람 좀 한두 분 좀 꼽아달라고 했는데 그중에 이준석 대표를 딱 꼽으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신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좋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는 논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화두를 던질 수 있습니다. 평론가라고 한다면. 근데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내 이런 구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당대표가 최고위가 존재하고 최고위 내에서 여러 부분들을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위가 있고 이런 단계들을 다 무시하고 화두를 개인적인 입장에서 던져버리는 거는 당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평론가였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한 번쯤 논의해볼 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화제를 통일부로 돌려놓고 인권 얘기를 합니다. 여성 인권과 청소년 인권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통일부에 대해서는 인권을 얘기하냐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대표로서는 상당히 불안정하다라는 말씀이 제가 이제 화두로 던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대표의 그 불안정성 때문에 화두로 던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혜 의원께 지금 관련된 질문을 똑같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몇 명 이름을 좀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좀 당 대변인으로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당의 공식 입장으로 드린 건 아니지만 제가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대변인 토론 배틀, 대변인을 토론만으로 뽑을 수 있나? 사실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있었어요. 근데 대변인단의 그 토론 배틀에 심사위원도 참석해보고 또 함께 청년들을 만나보면서 공정이라고 하는 것, 기회라는 것 자체가 박탈되고 내일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기대가 없었던 청년들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공정이라는 그 시작만 하더라도 이게 어떤 노이즈가 있다 하더라도 시험해보고 가볼 만한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처 논란이나 어떤 거든지 다 시장 지상주의가 아니라 공정과 경쟁을 얘기한 거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를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대선 주자가 결정되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분명히 꾀하실 거 아니에요. 각 주자들이 이제 후보로 선정된 분이 그러면 막판에 청와대, 임기 말에 청와대는 내가 되게 할 수는 없지만 안 되게 할 수는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차별화를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586으로 불리는 친문분들이, 청와대 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스가는 지금 뭐 한참 이 도쿄올림픽 얘기도 나오지만 또다시 100년 전의 토착 외고 의 낡은 그런 민주주의죠. 과거로 다시 나라를 돌리면서 대선을 친일과 반일, 한일전으로 모는 그런 식의 적폐놀이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스가가 또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변수로 들었습니다. 저 10초만 말하겠습니다. 저는 배운천 사장님 같은 분이 대선의 판도를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지역에 카페를 광주에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 소주성을 비판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일부에서는 뭐 구구단체 대표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전혀 아니고요. 호남 지역의 자영업자들마저도 분노하고 있다. 그분들의 분노에 공감할 수 있을 때 저는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 시작한 지 벌써 이제 90분이 넘고 지금 오후 10시 41분 좀 지나고 있네요. 자, 이제 좀 정리할 시간입니다. 저희 네 분에게 저희가 한 20초,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광고 60초 보고 짧게 보고 온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토론을 해왔습니다. 김은혜 의원부터 이제 좀 생각을 쭉 정리해 주시는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저는 이번에 청년들이 참지 않고 나서준 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만 법위의 권력이 있었죠. 또 권력의 사유와 얘기를 했지만 이 모든 것을 분노를 보복으로 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워하면서 그거 닮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단죄하고 청산을 하고 그런 거를 또 보복으로 가는 악순환을 끊는 그런 대선이 부여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진 리더십을 찾자. 그리고 국민의 힘도 이 미래가 나아질 수 있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의 목표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꼭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안정성과 일관성에 초점을 좀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코로나19 상황이 1년 반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책 일관성을 이어갈 수 있는 분, 여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전체적인 선거 과정에서 많은 비전들을 제시하고 또 정치가 한 번 더 선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까지도 경험하면서 민주주의가 한번 앞당겨질 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 4년간 민주당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이게 그 새로운 체제가 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못했다 하는 그 지체가 됐다 대한민국이. 그런 게 너무 좀 아쉽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이제 특정인을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많은 이 앙금과 이런 증오심, 분노 이런 게 있지만 그걸 남겨놓고 좀 미래를 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가급적 좀 조금 더 젊은 세대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가 통합을 하겠다. 9개가 달라도 하나가 같은 사람들 모으겠다고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밖에서 그런 행보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에 개인적으로는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고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이유는 현재가 힘들고 미래가 저당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호남의 자영업자가 호소할 만큼 현재가 힘들고 평범한 20대가 이전에는 아주 싫어했던 국민의힘 유세차에 오를 만큼 미래가 저당 잡혔다고 느끼는 이 현실을 누가 과연 잘 품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정권 교체 여부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소보다 저희가 20분 정도 더 편성해서 대통령 후보와 내년 선거에 대해서 밀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런 정치 토론은 또 쟁점, 관점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유권자인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채널A가 개국 10주년 맞아 연초부터 기획해온 토론이죠. 오늘은 대선 후보를 말한다로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